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경제학 콘서트입니다. 원제는 언더커버 이코노미스트인데 이 언더커버라는 말이 뭔가 드러나지 않고 비밀리에 뭐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더커버 에이전트 그러면 비밀 요원이죠. 언더커버 이코노미스트라는 거는 뭐 비밀 경제학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글쎄요. 그건 좀 어색한가요? 어쨌든 한글로 번역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드러내 놓고서 경제학자라고 활동을 한다기보다도 이 저자 자체가 그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경제학 원리를 일반 대중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경제 원리들, 일상생활 속에서 숨어있는 경제 원리들을 잘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으로 언더커버 이코노미스트라는 제목을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자는 팀 하포드인데 이 사람은 1973년 영국에서 태어났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후에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기자 활동을 했고 현재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다른 데 갔다가 또 현재는 같은 신문사에서 경제 담당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뭐 세계은행에서 국제금융공사 수석경제학자들의 집필 자문도 맡고 있습니다. 방송 활동도 많이 했는데요. 2007년에는 BBC에서 Trust Me, I'm an Economist라는 TV 시리즈를 진행하기도 했고 2008년 BBC 라디오에서는 More or Less라는 라디오 시리즈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50 Things That Made the Modern Economy라는 라디오 팟캐스트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팀 할포드는 언론인으로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제 원리를 밝혀내고 이를 독자들에게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책에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10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장, 스타벅스의 경영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소성과 그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가격 차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스타벅스는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경영 전략을 크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한 거죠. 하나는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가 다른 커피에 비해서 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이유. 이거를 희소성 때문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희소성이냐면은 스타벅스는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길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하철역 바로 앞에 나오자마자 가장 임대료가 비싼데 아주 큼지막하게 자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지하철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 가기가 귀찮거나 뭐 이럴 때 스타벅스가 눈에 제일 잘 띄죠. 결국 스타벅스는 사람들이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더 비싼 가격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팔리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바가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바가지라기보다는 스타벅스만이 제공하는 다른 그 독특한 서비스인 거죠. 뭐 매장의 값어치라는 것도 그러니까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의 값어치도 있을 수 있고 또 스타벅스가 그만큼 편리하기 때문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대가로 조금 더 비싸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가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제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좀 약하죠. 그래가지고 흔히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서비스를 한국어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 한국어로 번역하면 공짜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서비스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거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스타벅스는 바로 자기네들이 위치 선점이라는 아주 좋은 위치라는 희소성을 선점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뭐 사람들에게 시간을 절약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더 약간 더 높은 가격을 차지를 하는 거죠. 또 스타벅스의 가격 전략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가격 탄력성에 대한 제품 차별화인데 사실 카페 라떼나 그냥 아메리카노나 뭐 아니면 뭐 카페 모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 재료비의 차이는 거의 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는 제법 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비자들 중에서 가격에 둔감한 사람들은 조금 더 프리미엄 제품을 사게 되는 거고 가격에 아주 민감한 사람은 제일 싼 걸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저마다 다른 가격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주 약간의 재료가 더 들어가는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격을 차지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사람들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한 10%, 20% 이상 뛰어도 그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취향대로 커피를 사게 되는 겁니다. 스타벅스의 경영 전략에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장에서는 2장의 제목이 이게 슈퍼마켓이 감추고 싶어 하는 비밀인데 여기서는 가격 차별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싸다고 생각하는 슈퍼마켓은 일반적으로 싼 제품 위주로 진열을 하고 프리미엄 제품은 뒤에 두어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똑같은 제품을 싸게 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대형으로 뭐 파는 경우, 약간 도매급으로 파는 경우, 이런 경우는 더 싸게 팔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만큼 불편하죠. 소비자가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 자체가, 아니면 거리가 아주 멀리 있던가. 일반적으로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끼리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로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파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고급 슈퍼마켓들은 이제, 그러니까 고급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약간 고가의 제품들을 주로 다루는 슈퍼마켓들은 프리미엄 제품을 먼저 앞에다가 진열을 해서 그렇게 이제 가격 탄력성이 아주 민감하지 않은 소비자를 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싸게 보이는, 일반적으로 싸다고 인식이 되는 슈퍼마켓들은 저가 제품 구매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같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싼 물건을 눈에 띄게 진열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와 가격에 민감하지 않고 대신에 품질에 더 민감한 소비자, 그러니까 약간 더 비싼 거를 사는 소비자를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프리미엄 슈퍼마켓이라고 이제 하는 쪽하고 또 좀 가격이 낮은 걸로 저가 용품 위주의 그 슈퍼마켓은 소비자의 탄력성으로 자신들이 진열하는 방식에 따라 소비자들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 차별과 관련해서 또 재밌는 예를 몇 가지를 들었는데요. 제품의 질을 고의적으로 낮추는 행동도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경제학 용어로 크림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구로 만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일정 기능을 저해를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소프트웨어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 보면은 스튜던트 버전이 있고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을 때, 아니면 홈 에디션이 있고 프로페셔널 에디션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로는 더 낮은 버전, 그러니까 스튜던트 버전을 먼저 만들고 거기다가 기능을 추가해서 프로페셔널 버전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거꾸로입니다. 먼저 만들어 놓고 일부 기능을 제한을 하는 거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스튜던트 버전이 만드는 비용으로 따지면 조금 더 듭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터에서도 더 저가 버전이 나오는 거는 일부러 칩을 하나 더 넣어서 속도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전자제품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비용을 더 들여서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행동을 왜 할까요?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죠. 구태여 돈을 더 들여서 더 싼 걸 만들어?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걸 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그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소비자 그룹을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돈이 많지가 않고 돈을 쓸 수 있는 액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제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할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학생 할인을 해주는 것보다는 제품의 품질을 약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은 똑같은 제품을 학생용으로 학생한테는 따로 팔면 되지 않냐?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전문가용을 사는 사람들이 학생의 아이디를 빌려서 아니면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학생용을 갖다가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품의 품질 자체를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동일한 제품으로 나와서 그 두 그룹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으면, 예컨대 학생증을 보여줘야만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을 때 학생 할인을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버스를 탈 때 이제
학생 할인을 받게 되죠. 학생들은 더 싼 가격을 내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접 그 학생이 가서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명확하게 학생과 학생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구매를 하는데 구매하는 과정에서만 학생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그 학생이 다시 전문가한테 되팔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학생들한테 파는 거는 비용을 더 들여서도 기능을 약간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가격 차별을 하게 되는데 가격 차별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뭔가 소비자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그룹을 나눠서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 가격의 민감도에 따라서 차별을 하게 이렇게 가격을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약간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가죠. 어떤 사람한테는 비싸게 받고 어떤 사람한테는 싸게 받는다. 근데 그게 소비자한테 더 좋다. 이게 얼핏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전체적인 구매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냥 하나의 단일 제품만 생산했을 때보다 이 제품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그 숫자가 훨씬 늘어나고 그것이 소비자 전체의 후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가격 차별에 대해서는 이제 2장에서 다뤘고요. 3장에서는 이제 완전 시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흔히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시장으로 완전 경쟁 시장을 뽑고 있죠. 하지만 완전 경쟁 시장은 개별 공급자의 비용과 모든 소비자의 효용 등과 같이 측정이 아주 어려운 이러한 정보들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하지만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이상적인 모델로서 하나의 준거점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자연과학에서 극도로 통제된 실험실에서의 실험 결과와 유사합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게까지 통제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극도로 통제된 실험실에서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그걸 현실에 적용을 하죠. 완전 경쟁 시장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의 가장 이상적인 그 상황이고 그것이 하나의 준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을 기준으로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효율성이 떨어지는가 그거를 판단하는 하나의 그 근거점이 되는 거죠. 책에서는 세금이나 보조금 등이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만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나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제시를 하고 있죠. 무작정 세금을 올리거나 보조금을 무조건 주는 대신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상황에 가까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잘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을. 예를 들어 여기 책에서는 이제 난방비의 예를 들었어요. 이 난방비를 그냥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세금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높이되 그 돈을 독거노인에게 난방비로 지급하는 편이 훨씬 더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시장 실패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의 역할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시장 실패보다는 정부 실패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개입이 성공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들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책 당국자의 선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경유착이 없어야 되고 정부에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과연 유착이 전혀 없을까? 이걸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선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정보가 부족해서 시장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죠. 사회주의, 그러니까 과거의 공산주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이렇게 부패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설령 부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연 시장의 정보를 완전히 알아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가 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달 체계, 그러니까 행정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합니다. 전달 체계가 불완전하게 되면 선한 의지와 정보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것들이 종합돼서 이제 공산주의가 실패를 하게 된 거였죠. 어쨌든 이 3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또 이제 그 정보의 중요성이 얼마나 높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